당신 거기 머물러줘요. 저는 올해 72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5년째. 아침마다 빈자리를 보며 일어나는 게 여전히 낯설죠. 오늘도 습관처럼 2사람분 밥상을 차렸다가 혼자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당신 거기 머물러줘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떠나던 날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약속했죠. 여기서 잘 살겠다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고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 또 혼자 밥 먹어요? 큰딸 정희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미국에 산 지 10년째인 딸이죠. 괜찮아. 이제 익숙해졌어. 거짓말이었습니다. 5년이 지났어도 혼자 먹는 밥은 목에 걸렸죠. 남편과 함께했던 40년 세월이 너무 길었던 탓일까요? 작은 아들 준호는 호주에 있습니다. 사업한다며 떠난 지 7년째. 명절에도 못 온다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죠. 엄마, 돈은 붙여드릴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사세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얼굴 한번 보고 싶을 뿐인데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가스불 끄는 걸 잊어버리고 약 먹는 시간도 헷갈리죠. 병원에선 노인성 건망증이라며 약을 처방해 줬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는 걸요. 엄마가 자꾸 이상해지는 것 같아. 우연히 정희가 준호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 병원에 모시고 가봐야 하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치매라니. 제가 정말 그렇게 되어가는 걸까요? 한 달 후 뜻밖에도 정희와 준호가 동시에 한국에 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데리고 유럽 여행 가려고 왔어요. 정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10년 만에 보는 딸이 너무 반가웠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여행이니? 너희들 일은 어떻게 하고? 에이,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번에 좋은 패키지 여행 상품이 있어서요. 스위스도 가고 이탈리아도 가고.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젊었을 때부터 유럽 가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었습니다. 남편과 늘 꿈꿨던 유럽 여행. 하지만 돈 벌고 아이들 키우느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죠. 근데 엄마 여권은 있으시죠? 응, 작년에 만들어 놨어. 언젠가 너희들 보러 가려고. 정희와 준호가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죠. 그래, 가자. 엄마도 죽기 전에 유럽 한번 가봐야지.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드디어 유럽에 가요. 당신이 그렇게 데려가고 싶어 했던 곳. 아이들이 대신 데려가 주네요. 영정 속 남편이 웃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12시간을 날아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와, 정말 파리야. 에펠탑이다. 저는 아이처럼 좋아했지만 정희와 준호의 표정은 왜인지 어두웠습니다. 엄마 피곤하시죠? 호텔 가서 쉬세요. 호텔은 파리 외곽의 작은 곳이었습니다. 방도 좁고 낡았죠. 여행사에서 실수한 건가 싶었지만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나도 같이 가면 안 되니? 아니에요, 금방 올게요. TV 보고 계세요. 그렇게 나간 아이들이 저녁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죠. 밤 10시가 되자 불안해졌습니다. 프론트에 내려가 물어보니 직원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담, 체크아웃은 내일 아침입니다. 짐은 그대로 두고 가시면 됩니다. 체크아웃이요? 우린 일주일 묵기로. 아니요, 예약은 2박분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졌죠. 여권은 있었지만 비행기 티켓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때 탁자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더 이상 엄마를 돌볼 수 없어요. 치매가 심해지시는 것 같아서. 한국의 요양원은 너무 비싸고 여기 프랑스는 복지가 좋다고 들었어요. 호텔비는 내일까지 냈고 여기 현금 500유로 놔둘게요. 프랑스 복지 시설에 가시면 돌봐줄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해요. 정희, 준호. 편지를 읽는 순간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내 아이들이 날 버릴 리 없어.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프론트 직원이 와서 물었죠. 마담 괜찮으세요? 제 아이들이 절 버리고 갔어요. 직원의 눈에 동정심이 어렸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한국 노인분들이 자녀들에게 버림받는 경우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현실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버림받은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쫓겨났습니다. 500유로를 들고 거리를 헤맸죠.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 땅에서 72 노인이 혼자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려 했지만 주소도 몰랐고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젊은 한국인 여자였습니다. 파리에서 유학 중이라고 했죠. 아가씨, 도와주세요. 제 아이들이 절 버리고. 그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일단 대사관에 연락해 볼게요. 그녀 덕분에 한국 대사관과 연락이 됐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할머니 자녀분들이 한국에서 이미 재산 정리를 했네요. 할머니 명의 아파트를 팔고 통장도 모두 인출했다고. 뭐라고요? 그게 무슨... 알고 보니 제가 여행 준비를 하는 동안 아이들은 제 도장과 서류를 이용해 모든 재산을 처분했던 겁니다. 남편이 남긴 5억짜리 아파트와 예금 2억까지. 그리고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신고했네요. 행방불명 처리까지 했고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철저히 계획해서 버렸다니.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머릿속이 갑자기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이요. 잠깐,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동안 흐릿했던 기억들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제게 먹인 약 때문에 일시적으로 혼란스러웠던 거였죠. 여행 오기 전부터 정희가 가져온 영양제라는 약을 먹은 후부터 정신이 흐릿해졌던 겁니다. 맙소사. 계획적이었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해졌죠. 그래,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저는 유학생 아가씨에게 부탁했습니다. 핸드폰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에 급히 연락할 곳이 있어서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가장 친했던 변호사에게요. 여보세요? 저 김영순입니다. 지금 프랑스에 있는데. 네, 맞아요. 제 아이들이 저를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준비해 둔 게 있습니다. 사실 남편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비밀 하나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보, 혹시 아이들이 당신에게 잘못하면 이걸 사용해.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였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을 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숨겨둔 30억이었죠. 이건 아이들도 모르는 돈이야. 오직 당신만 알아야 해. 저는 그 돈의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쓸 일이 없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남편의 예감이 맞았던 겁니다. 변호사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스위스로 가셔야 합니다. 제가 항공편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제가 법적 조치를 시작하겠습니다. 파리에서 스위스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복수심으로 가득했죠. 정희야, 준호야. 너희들이 엄마를 버렸지? 그럼 엄마도 너희를 버리마. 스위스 은행에서 돈을 찾았습니다. 30억이 고스란히 있었죠. 20년간의 이자까지 합치니 50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요. 하지만 그 전에 아이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로요.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산 횡령, 유기, 사문서 위조 등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정희와 준호는 체포되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었어? 법정에서 만난 정희가 경악했습니다. 엄마 치매 걸린 줄 알았는데. 치매? 너희가 약물로 만든 가짜 치매지. 영양제라며 준 그 약 분석해보니 신경안정제더구나. 과다 복용하면 일시적 혼란 상태를 만든다고.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너희가 나를 타국에 버렸을 때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니?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죽을 뻔했어. 재판 결과 정희는 징역 5년, 준호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희의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고 준호의 사업 파트너들이 모두 등을 돌렸죠. 제 재산으로 투자하려던 계획이 모두 무산된 겁니다. 엄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했어. 정희가 절규했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선택한 길이야. 엄마를 버리는 순간 너희도 버림받을 거라는 걸 왜 몰랐니?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스위스로 다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인 양로원을 하나 세웠죠.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파리에서 저를 도와준 유학생도 제가 운영하는 양로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양로원 이름은 당신 거기 머물러 줘요로 지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자 이제는 제가 다른 노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죠. 어느 날 면회 신청이 왔습니다. 정희와 준호였습니다. 출소 후 저를 찾아온 거였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용서받을 자격도 없지만 두 사람 모두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죠. 우리가 돈에 눈이 멀었어요. 엄마를 엄마로 보지 않고 그저 재산으로만 봤어요. 저는 한참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그래도 제가 낳은 자식들이었습니다. 너희를 용서할 순 없어.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밥은 먹고 가거라.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5년 만의 식사였죠. 엄마, 이제 우리가 엄마 모실게요. 아니야. 난 여기서 할 일이 있어. 나처럼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봐야 해. 정희와 준호는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들이 한 일의 무게는 알게 됐겠죠. 에필로그 당신 거기 머물러 줘요. 지금 저는 78입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스위스의 양로원엔 30명의 한국 노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분들이죠. 원장님, 오늘도 정원에 나오셨네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남편이 좋아했을 날씨예요. 저는 매일 남편 사진을 들고 정원에 앉습니다. 여보, 당신이 맞았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라고 했던 말. 당신이 남겨준 그 돈 덕분에 전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알프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죠. 그 바람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잘했어, 여보. 당신 거기 머물러줘. 네, 여보. 제가 여기 있을게요. 버림받았지만 굴복하지 않았고 배신당했지만 증오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있죠. 정희와 준호도 가끔 연락이 옵니다. 엄마, 죄송해요. 사랑해요.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그래도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용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증오로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사는 게 제 남은 인생에 더 값질 테니까요. 당신 거기 머물러줘요. 이 말은 이제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 됐습니다. 상처받은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기 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가 보이는 이곳에서 저처럼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서로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함께 머물 겁니다.